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200만 호 특허 등록자와 100만 호 디자인 등록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행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을 특허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추론해둔 특허가 후발주자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 반도체에서 피폭 의심 환자가 150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가 된 방사선 장비는 물론 비슷한 장비를 사용했던 직원과 퇴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당장 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개미를 연구해서 한국인 최초로 영국 왕실로부터 펠로 자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넘도록 직접 개미를 채집하며 연구했고 독성이 있는 붉은 불개미의 한국 유입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개미 박사 김병진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을 특허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200만 호 특허 등록자와 100만 호 디자인 등록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서명한 등록증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추론해둔 특허가 후발주자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며 특허 분쟁 대응이나 해외 특허 출원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를 담보로 한 자금 공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일본과 사이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우리 국산화 자립화 이런 이제 과제가 우리 경제의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화두로 그렇게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른바 이게 특허 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후발주자들의 기술 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특허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조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주고 국내에서는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특허 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관심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국제사회의 동의 아래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본 원칙에 맞춰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IAEA가 이 문제를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다른 모든 사안처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토요시 후케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국제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규제기관이 해양 방류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 당사국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요시 위원장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오염수 처리 방법은 경제 산업성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주기 어렵다며 다만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 반도체에서 협력업체 상사가 피폭자에게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된 피폭 의심 환자가 모두 150명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서울반도체에서 하루 10시간씩 LED 불량 검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가락이 붓고 색이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겁니다. 이제 손에 통증이 있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 했는데 너는 지금 며칠 하고서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씨는 협력업체 측이 장비의 문을 열어도 방사선이 나오도록 안전장치 해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근 첫날부터 장비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락을 이제 제대로 된 그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 인터락 해제를 해서 검사를 진행해라. 그렇게만 들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반도체 노조 측은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사람이 1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피폭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150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퇴사자들이랑 실제 설문지에서 회사가한테 두려움이 있어서 진실성으로 못 쓴 사람들까지 하면 그 인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원안위의 조사 결과 의심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증상이 나타난 2명도 염색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비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극히 소량으로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어서 작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서울 반도체 방사선 피폭 의심 환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란 노조 측 주장이 나온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해당 장비를 사용했던 직원과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안위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한 사람이 106명으로 확인돼 조사를 확대했으며 현재 비슷한 장비를 사용했던 작업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15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일어난 피폭 사고 피해자 7명 가운데 이상 증상이 나타난 2명의 경우 혈액과 염색체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증상으로 봤을 때 피폭 선량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계속해서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피폭 의심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 시설에 잠금 장치와 함께 CCTV가 설치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중요 통신시설은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지만 폐국된 KT반포 등 3곳과 수용회선수가 감소한 CJ헬로 금정분기국사 1곳은 중요 통신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 회선수가 50만 명 이상 요건에 충족한 현대 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제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에 열린 KT통신국 화재 국회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하잖아요. 뭐 폐사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까요? 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같은 다른 질병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큽니다. 네. 바이러스 크기가 크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유전자형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백질은 항원, 그러니까 바이러스에게는 무기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많은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소나 돼지에게 치명적인 질병하면 또 구제역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구제역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한 10여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배네요, 거의. 네, 쉽게 말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0여 개의 총과 칼을 가진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방어벽 성격인 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효과가 높지 않더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먼저 당해서 그런지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에 좀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앞서 유럽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번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 연구는 현재 유럽 그리고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 백신 개발이 뭐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데요. 네. 때문에 바로 뭐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0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병이 1920년대부터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우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지역이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복용하는 약도 그렇지만 이 동물 의약품의 경우에도 개발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이 질병이 소위 뭐 자본이 몰려 있는 국가나 대륙에 그동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야생에 있는 돼지들이 주로 걸리는데 야생 돼지는 면역력이 형성돼 있고 또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폐사율이 이렇게 가축돼지처럼 높지는 않은데요. 네. 야생 돼지에게서 이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한 번도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던 가축돼지는 그만큼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바이러스는 돼지의 폐혈증을 유발하고요. 네. 돼지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뭐 유입 경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면밀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생돼지에서 가축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면 더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단 방역을 할 때 멧돼지를 막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파주와 연천 쪽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면서 그런 축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단 방역, 그러니까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이런 차단 방역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완벽한 차단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동 중지 명령이 발병 농장 인근에 있는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제대로 전달됐고 또 시행이 됐다 가정하더라도 야생 동물의 이동이나 뭐 예를 들어 야생의 새의 움직임까지를 막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다행히 이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이 적긴 하지만요. 발병 돼지의 분비물 등이 뭐 사람의 신발이나 야생 동물의 교류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차량이나 뭐 사료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차단 방역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양돈 농가의 시름이 덜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비자들은 또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계시는데 네.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막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제기한 문제를 이제 반박을 했다는 거죠. 참 일본의 주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물론 정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완벽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정화 내용을 공개하긴 하는데 공개된 자료만 봐도 완벽히 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오염물질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이죠. 이 물질은 아무리 정화를 해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말씀하신 대로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또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체외로 배출되는 물질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물질이 세포 내에서 피폭을 일으키고 유전자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삼중수소가 장기간 체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안전한지는 사실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 일본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한 수준의 오염물질 농도를 정하고 배출하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제지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IAEA 권고 수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뭐 권고인 셈이고요. 예.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서 또 바다에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또 막을 길이 없긴 합니다. 네, IAEA가 일본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 더더욱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조금 더 환경과 이런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IAEA 총회에서 연설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가 딱 직격탄을 맞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이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30여 년 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아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녀자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가 범행이 잇따르면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당시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NA가 일치한 것은 10건 가운데 2건으로 경찰은 나머지 8건의 범행도 A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A씨를 진범으로 확정할 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정밀 감정과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나머지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마지막 살인 사건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힐 수 있었던 건 최근에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또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보존한 노력도 빛을 발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의 주인을 밝히려면 DNA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DNA 지문이란 유전 정보 없이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 분석 기술인 VNTR에선 14개에서 70개의 긴 구간이 필요해 DNA가 많이 손상되면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용한 최신 STR 기법은 4개에서 6개의 짧은 구간만 있어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의 양을 대폭 늘리는 기술도 과거보다 발전해 분석을 도왔습니다. 더 적은 양에 더 많이 손상된 DNA도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마다 DNA의 서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폭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을 특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인정을. 경찰은 이렇게 얻은 용의자 DNA와 교도소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 관련법으로 범죄자 16만 명의 DNA 정보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이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문의 일부인 쪽지문으로 15년 만에 살인범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엔 DNA 지문 조각으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외부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의 가장 바깥층인 코로나 관측에 사용하는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뉴멕시코주 포트 섬너에서 축구장 크기의 대형 과학용 풍선기구에 코로나 그래프를 탑재하고 40km 상공의 성층권으로 띄운 뒤 태양 표면 200에서 700km 높이에 있는 외부 코로나 지역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험한 코로나 그래프는 자외선 영역인 400나노미터 파장 영역을 중심으로 관측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외부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물리량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를 통해 태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며 과학계의 난제인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1년 반 뒤 엘니뇨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엘니뇨의 발생 여부와 강도, 발생 위치까지 18개월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1871년부터 1973년까지의 관측 자료와 20세기 대기해양 접합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뒤 198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예측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엘니뇨 예측 시스템보다 성능이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니뇨는 전 지구적인 기후 요동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 변동인 만큼 엘니뇨의 예측 성능이 1년 미만에서 18개월로 늘어나면 엘니뇨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변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1살 미만 영아의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연구팀은 2009년에서 2013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454명을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노출이 영아 돌연사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영아의 사망일 전후 2주일간의 대기오염 농도를 추적한 결과 사망 이틀 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7.8 마이크로그램 증가했을 때 영아 돌연사 위험은 1.14배 증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일산화탄소도 사망 하루 전 농도가 215.8 ppb 증가하면 영아 돌연사 발생 위험을 1.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영아 돌연사 증후군 발생 위험은 남아보다 여아에서 정상 체중아보다 저체중아와 조산아에서 더 컸습니다. 연구팀의 정혜관 교수는 영아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임신 중 흡연이나 간접 흡연을 피하고 출산 후에도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의 잠자리 자세 교정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공기 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이는 프라이팬이 있다면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라이팬 코팅 마모 실험을 통해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프라이팬은 금속 본체에 부식을 막고 음식물이 팬에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보통 불소 수지로 코팅합니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혹시 유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식약처가 프라이팬 표면을 철 수세미로 반복 마찰해 코팅을 마모시키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처음에만 미량 검출될 뿐 이후에는 코팅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벗겨진 프라이팬의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나왔습니다. 철수세미를 통해서 프라이팬 마모 실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중금속 용출 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금속 재질이 우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의 중금속은 새 제품 상태에서 미량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팬을 산 직후에 식초물을 넣고 가열하면 됩니다. 새로 산 프라이팬을 사용하시기 전에 중금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혼합액으로 10분간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한 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10개 바르면서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프라이팬을 더 오래 사용하고 조리 과정에 금속 성분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종류에 따라 감기 예방, 면역력 증진, 항산화 등 다방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비타민 몇 알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타민의 효능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비타민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답은 X입니다. 통계적으로 비타민 C는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도 의미도 없다고 결론 나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자와 노인에게 감기 증상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효과 정도만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수용성이라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혈색소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비타민 E는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토코페롤로 유명한 비타민 E는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막과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면역력 증진이나 심장병 혹은 암 예방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할 경우 우려성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됩니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부모들도 눈치 보지 않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모든 아이에게 공통되는 기본보육과 추가로 이용하는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됩니다. 올해 5월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담당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인 연장 보육에는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담임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육 교사들은 누리과정 수업 준비라든지 기타 서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운영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에 유아를 둔 가정은 신청만 하면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세에서 2세에 영아를 둔 가정은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 가거나 급한 약속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등원과 하원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가정에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으로 산출해 어린이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미는 부지런한 일꾼의 상징입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을 포식하는 유익한 곤충인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병진 명예교수와 함께 개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40년 넘게 개미만을 연구해 오신 개미 박사라고 들었는데 그럼 개미의 특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개미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개미류는 큰 개미입니다. 네. 개미류는 곤충 중에서 벌목에 속하는 곤충인데요. 개미는 2억 년 전에 지구 환경에 출현해서 육상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곤충입니다. 북극과 남극처럼 매우 추운 지역과 해양을 제외하고는 지구 환경의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미의 종수는 1만 종이 넘습니다. 지구상의 사람의 성체량과 개미의 생체량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소의 왼쪽에 지구상의 모든 개미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모든 사람을 올려놓는다면 시선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개미 쪽으로요? 네, 개미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개미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개미는 아주 유익한 곤충인데요. 땅 속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땅을 파헤쳐서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또 개미는 산림이나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을 포식해서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불개미에 속하는 곤충들은 곤충이 유충을 먹기 때문에 많은 해충이 유충 상태에서 불개미의 먹이가 됩니다. 이들이 없으면 산림도 농작물도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개미가 많은 곳에는 송충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미 중에는 해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살인적색 불개미가 유명하죠. 붉은 불개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해충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좀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마주할 수 있고요. 자,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을 하고 아르투시 장교로 근무를 하고 복무하고 어느 여고 생물교사를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곤충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게 되는데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개미를 주제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강원도 우리 집 대돌 밑에 개미가 참 많았고 비가 오려고 할 때는 개미 이동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개미들의 행진을 생각하니 개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개미를 연구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행운이었고 개미를 주제로 받은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운입니다. 행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개미를 많이 봤다고 하셨잖아요. 유년 시절부터 곤충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라는 산골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개울이 있어서 곤충들의 천국이었는데요.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잡아서 호박꽃 속에 넣고 손전등을 만들어 놀기도 하고 개울가에 버드나무가 가로수처럼 퍼져 있었는데 말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논에 나가면 메뚜기, 나무에는 매미, 개울가에는 물잠자리, 나무 밑에는 하늘소, 여름밤에는 물방개, 반딧불이 등 유년 시절은 곤충들이 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여름밤에 갑자기 머리에 딱 소리가 나서 부딪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물방개가 떨어졌습니다. 제 머리에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름밤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불을 보고 날아와서 귀찮기도 했지만 그때 곤충들과 만남은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곤충들과 함께 자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가 하면 교수님께서는 이 세계 곤충학 보급에 이바지한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로부터 펠로 자위를 수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위를요?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교수님이 이름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오늘 갖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자랑해 주시죠.
2010년 영국 왕립곤충학교로부터 펠로라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 활로 남바는 3128번인데요. 알프레드 월리스하고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도 펠로를 받았는데 1번입니다. 위 두 분과 마찬가지로 제 이름 뒤에는 FRES라는 자격을 쓰게 되었습니다. FRES는 Fellow of Royal Entomological Society of London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자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저희도 영광스럽네요. 그러네요. 아니 개미를 좋아서 시작한 공부인데 이 개미 덕분에 영광스러운 자기까지 받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개미를 잡으러 난 여기까지 가봤다 하는 곳 있으신가요? 예, 개미를 잡으러 여러 군데 다녔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거의 다 올라가 봤습니다. 무인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섬도 다녀왔고, 근데 DMZ는 못 가봤습니다. DMZ는 민간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개미를 채집하다가 공영을 치른 사례가 2번 있는데요. 1983년 여름 울릉도로 개미를 채집하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없는 시대니까 현금이 없으면 굶어 죽을 형편이었거든요. 또 1984년 여름 서해안 백령도에 들어가서 채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서 총을 들고 연행해서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미를 채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상당히 초라한 데다가 어설퍼 보였기 때문에 수상해 보였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8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이제 40년이 넘도록 개미 연구에 힘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뭐 개미 종류가 뭐 1만 종이나 될 만큼 많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개미 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개미를 수십만, 수백만 마리를 잡았고 제가 채집해서 정리한 개미 종만 100종이 넘습니다. 그 모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자식같이 규정한 것이죠.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개미는 제주도의 삼방굴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채집한 제주 왕개미, 그 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가 상당히 예쁘게 생기고 신종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 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사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주 귀중한 개미죠. 제주 왕개미라고. 제주 왕개미요. 네, 그렇게 좀 귀에서 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종들도 있겠지만 붉은 불개미와 같이 조심해야 할 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왔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붉은 불개미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2004년 한 신문사에서 칼럼을 쓰고 있을 때 저는 적군보다 무서운 존재가 붉은 불개미라고 경고를 했었죠.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를 내면서 글을 썼는데 그때 남미에서 살고 있던 붉은 불개미는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고 미국의 토착 개미들을 다 토착화시켰고 이 개미들이 또 호주에 침입해 갖고 호주로 올라가 버리고 호주에서 또 중국 광저우 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거의 중국에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무역을 통해서 이런 해충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검명을 통해서 이런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개미는 다른 곤충보다 더 고도화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개미는 정말 사회성이 뛰어난 건가요? 개미는 사회성이 뛰어나죠. 다른 곤충들은 알에서 깨어나면은 각자 행동을 하지만 개미는 가족을 구성하고 계급이 있어서 분업화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평생 알을 낳고 숫개미는 하늘에 올라가서 교미를 하고 이리개미는 집을 짓고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를 돌봅니다. 병정개미는 그 적을 방어합니다. 개미는 자신을 위한 또 사회성 위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먹을 때 내가 먹을까 동료를 줄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해서 먹이를 동료를 주고 싶으면 사육성 위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사육성 위에 있는 그 먹이를 집에 와서 토해서 먹여줍니다. 그러면 꼭 옛날에는 세매학자들이
개미도 키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개미의 사회성 미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예, 처음 예. 들었는데 재밌는 듣다 겁니다. 보니까 내 개미에 대해서 예, 재밌는 예.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듣고 싶고요. 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예, 주시죠. 보람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네. 개미를 연구해서 2004년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한국 최초로 세계곤충학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힘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구에서 2012년 세계곤충학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후 24차 세계곤충학회 조직위원장이 되었고 한국 최초로 영국 왕립곤충학회 펠로가 되었고 24차 대구 세계곤충학회에는 96개국이 넘는 2,300여 명의 곤충학자가 참석을 해서 예. 아주 매우 성공적으로 이 곤충학회를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국의 곤충학이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 후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또 아주 귀중한 곤충 자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의 문명을 잘 유지하면서도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개미 박사라고 불린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 개미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보고 고맙습니다. 싶은데요. 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계속 활약을 하시고 후학 네, 양성에도 계속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30에서 40배를 든다고 하는데요. 개미가 힘이 센 이유는 몸무게와 근육의 힘이 증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은 근육의 굵기와 비례하는데 몸 길이가 2배가 되면 몸무게는 8배가 되지만 근육의 힘은 4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커져도 힘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고작 자기 무게의 0.9배 정도의 짐을 들어올리는데 그친다고 하니까요. 새삼 작은 개미가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